식사라는 관계. 식사. 그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함께 섭취를 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열량 공급을 통한 자기 재생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먹어야 홀로 존재할 수 있고 같이 먹어야 인간들 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사실상 내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싫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을 내 의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부터는 함부로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내가 함께 식사할 사람을 결정한다는 건 내 관계로의 초대, 어쩌면 일종의 권력이다. 밥맛 떨어지게 하는 인간과는 얼굴을 마주하고 먹기라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지 않고 궁금하고 귀엽고 애정하는 인간과는 무엇이든 먹고 싶다. 먹는 것과 그 시간을 나누는 행위는 온전히 나만의 물리적 재생산은 잠시 우선순위에서 미뤄두고 당신과의 관계적 재생산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서로의 식사 습관을 관찰하고 혼자 먹을 때와는 달리 먹는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불쾌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한다. 따라서 식사란 굉장한 사회훈련의 장이자 관계 연습이다. 식사는 나를 나로, 나와 당신을 우리로 만들어준다. 함께 먹어서 기쁜 사람과 식사하고 싶다. 그래야지만 나와 당신, 둘 다 미소 지으며 인간됨과 인간다움을 한 끼 한 끼 재생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자주 묻는 것은 괜한 질문이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적당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자주 인생은 이게 전부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음식은 동물로서의 나를, 함께 먹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충족시킨다. 식사가 인간 삶의 이중적 재생산의 필수 조건임을 느낄수록 나는 가족보다는 식구에 더 집착하게 된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도 지금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나의 재생산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고 자퇴하지 않고 아직 대학에 머물러 있는 나의 재학 상태가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맷돌순두부, 동아리방에서 시켜먹는 엽떡, 기숙사 지하에서 먹었던 풀밭 만찬들, 연신 감탄하며 먹었던 게장의 맛, 엄청 낮은 뒷산에 헉헉거리고 올라가서 먹었던 도시락, 서로의 집에서 대접했던 온갖 음식. 우리는 틈만 나면 서로 밥 먹자고 전화했고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밥을 먹었고 자주 배고팠고 자주 웃었다. 그 허기, 웃음, 대화, 그리고 섭취. 우리의 식사는 친구라는 관계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2023년 12월 25일 나는 원가족과 자취집 앞 등촌 칼국수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오빠. 원래대로라면 내가 구파발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 감기에 걸려 도저히 대중교통을 2시간 탈 체력은 없어진 탓에 셋이 이쪽으로 오게 됐다. 같이 하는 외식은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식사 이후 1년 반 만이었다. 특별히 즐겁진 않아도 서로 불쾌할 일 없는 식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엄마의 외식은 항상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 외식할 결심. 엄마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손님이 많았는지 바로 치워져 있지 않은 식탁을 보고는 누가 봐도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날따라 왜 하필 미나리는 깨끗이 씻겨있지 않았던 건지. 돋보기를 낀 그녀는 젓가락으로 시들한 미나리 잎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사실 먹어도 죽진 않는다. 그래도 집 앞에 등촌 칼국수가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맑은 국물에 미나리와 버섯, 칼국수, 고기까지. 평소에는 항상 매운 양념으로 먹었지만 맑은 국물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구성 자체가 단순한 음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았고 급하게 떠올린 식당치고 잘 골랐다고 안심하고 있었다. 지난 학기에 친구들과 자주 갔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칼국수를 먹고 난 후 엄마가 싫어하는 죽 대신 볶음밥도
질척질척하지 않고 맛있으니까. 나는 자만하고 있었다.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식당을 골랐다고 믿었다. 이 식사에서 나는 2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엄마가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말 없이 식사를 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한 것이고, 2번째는 위의 문장을 엄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식당을 골랐다고 믿었다. 실제로 엄마 앞에서 말해버린 것이다. 치워지지 않은 식탁과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행주, 시들한 잎이 조금씩 남아있는 미나리. 심지어 엄마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싫어했다. 너무 탄 것 같고 딱딱하다며. 위생도 탈락, 맛도 탈락. 이미 이 식사에 대한 엄마의 말과 비언어적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한 문장 때문에 식사는 시작부터 위태로운 대화의 코스를 타고 말았다. 둘 다 이미 빈정이 상해버렸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름지기, 먹을 음식과 나누는 대화다. 특히 가끔 만나는 사이일수록 그 시간에 나누는 대화로 현재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다. 식사가 즐거운 사람과의 관계는 대체로 잘 이어졌고, 아니었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 엄마의 식사가 즐겁지 않은지는 오래됐지만 관계가 이어지고 있긴 하다. 오히려 너무 선명히 기억나는 쪽이다. 애초에 시작부터 경로를 잘못 타버린 이날의 대화는 카페에 가서 결국 엄마와 나의 아주 익숙한 종착지에 다다랐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 전날은 나와 오빠의 생일, 그 전전날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고, 마침 연말이니 좀 새로운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뭐가 좋고 힘들었는지, 내년에는 뭐가 하고 싶은지,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그런 노력 없이는 엄마와 나의 몸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는 대화만 또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그저 이어지기만 할 뿐이고, 이미 식당에서 그 대화의 사이클을 한 차례 치르고 난 후였고, 카페에 가면 어떻게든 바꿔봐야지. 밥을 먹는 내내 나는 마음을 계속 새로 먹어야 했다. 입안으로 넣는 칼국수와 볶음밥과 김치와 함께. 등촌을 수차례 갔던 중 가장 적게 먹고 식당에서 나왔다. 카페는 또 바로 집 앞에 있는 카페로 갔다.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다. 여기야말로 아무 문제 없겠지. 엄마는 나를 따라 돌체라떼를 시켰다. 커피가 나오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엄마는 미간을 엄청나게 구기며 당장 직원에게 항의할 듯이 우선 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단 거냐 물었다. 엄마, 이건 원래 단 커피야. 단 게 싫으면 그냥 라떼를 마시지 그랬어? 아니, 메뉴에 라떼가 없었어. 없긴 왜 없어. 있어, 라떼. 엄마는 바로 일어나 메뉴판 앞에 가더니 한참을 쳐다봤고 그제서야 있네 중얼거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 우리가 나눈 대화는 정말이지 무의미했다. 서로의 잘못을 추궁하고 옛날 습관들을 다시 꺼내오고 서운함을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대화. 나는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엄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백지의 상태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엄마와 평범하게 다정하게 지내보고 싶던 수년간의 노력이 식사 한 번으로 다 없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니. 그 식사는 우리의 관계가 지금까지처럼 서로 결코 닿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고 내게 경고하는 것 같았다. 너도 엄마도 자기 좋은 것만 하며 서로 무엇도 양보하고 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났어도 너는 엄마에게 한치도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 나를 인간으로 살게 한 엄마와의 관계가 서로의 인간적인 삶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실감했다. 당신과 나의 식사는 우리의 식사가 될 수 없었고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몇 주 전 친구의 초대로 눈이 펄펄 내리는 속초에 다녀왔다. 썰렁한 집 안에다 텐트를 쳐두고
선풍기 모양의 온풍기를 틀어두고 우리는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나를 초대해든 친구는 그날따라 정말 오래 산 지혜로운 할머니처럼 이런저런 명언을 쏟아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함께 적응해 나가야지만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친구는 말했다. 이 문장 속 관계라는 말은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식 같은. 눈길을 걷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은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었다. 순두부찌개에, 과자 2봉지에, 막국수에, 우리의 말 속에, 핸드폰 사진기 속에, 마주 잡은 손에. 엄마와 나의 관계도 살아있을까? 인간의 조건을 식사라고 생각할 때 나는 가장 먼저 엄마를 떠올렸다. 내가 인간일 수 있게 한 사람. 내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나의 물리적 재생산을 책임진 사람. 나의 첫 번째 식사의 상대. 아직도 엄마에 대해 쓰는 건 어렵다. 엄마에 대해 최대한 쓰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너무 많은 부분에 엄마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더 슬펐던 것은 엄마가 미숙한 부분이 나의 미숙한 부분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마 서로 상처였을 것이다. 엄마는 평생 몸이 안 좋았고 지금도 그렇다.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몸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 많이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당신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엄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걸 알고 싶어진 지금 엄마와 내가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은 너무 적다. 엄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을 먹어야 살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오래 살기 위해 건강히 먹어야 하듯 각자에서 우리가 되기 위해 평생 노력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섭취는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만 하면 되지만 우리의 식사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테니. 그러니 언젠간 다른 건 따지지 않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 먹으며 많이 웃는 엄마와 그런 식사를 하고 싶다. 덩어리 동. 좀비 영화를 하나 봤어. 인간이었던 존재가 감염되는 순간 오로지 당신을 물어뜯겠다는 의지만 남아서 사지를 꺾으면서 걸어다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는 해. 인간이었던 존재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거지. 그럼 왜 죽이는 걸까? 그 순간 비인간으로 판별되었기 때문인가? 그럼 나는 상상해보곤 하지. 방금까지 나의 친구였던 존재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어떨까 하고. 총으로 그를 저격하거나 야구 배트로 그의 머리를 가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거야. 당연히 못하겠지. 그럼 얼굴을 모르는 좀비에게 나는 어떨까? 꿈 내용이 내 메모장에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었어. 자고 일어나자마자 꿈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뒀지. 어딘가에는 써먹을 만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너한테 보여주게 됐네. 횡설수설이라도 그냥 읽어봐. 이게 내 메모 그대로일 것이야. 살가죽 다 벗겨진 해골이 사람들이 뚝갑 패고 다니는 길거리에 서 있었음. 사태는 아직 뉴스에도 안 나오고 SNS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 불명. 근데 내 노트북 안에 진짜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나 봐.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거라 생각했던 나는 노트북을 목숨처럼 챙겨다님.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노트북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음.
기숙사에 와서 짐을 챙기면서 뉴스 확인했더니 이제야 뜸. 바이러스의 별종 때문에 그렇대. 인간의 식욕과 폭력성이 극대화된 인류의 일종이라던가 그랬던 것 같음.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더라고. 그럼 일단 해외로 나가야지. 유럽까지 오바고 적당히 멀면서 안전한 나라 항공편을 급히 찾았어. 그런데 기숙사 방문을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해골 새끼가 벌써 찾아온 줄 알고 뚜러뻥을 손에 들고 조심히 문을 열었지. 그렇게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중학교 동창 H였음.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더라. 부산에서 여기까지 걔가 온 거였어. 걔도 오는 길에 당황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 일단 들어와서 쉬라고 침대에 앉히고 물을 줬지. 대화 내내 방에 얼마 없는 과자를 엄청 까먹었어, 걔가. 비닐 쓰레기가 작은 쓰레기통을 채웠어. 많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구운 계란도 좀 꺼내줬어. 벌벌 떠는 손으로 계란을 까길래 내가 그걸 대신 까주려고 손을 뻗으니까 후다닥 피하는 거 있지. 나는 그때 얘가 보균자 혹은 감염자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진 않았어. 그냥 계란이나 줬지. 계란을 먹던 H가 살에 들른 사람처럼 엄청나게 기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등을 좀 두들겨주고 물을 줬어. 내가 돌려받은 물컵이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에서야 좀 슬프더라. H는 자기 팔다리를 막 벅벅 긁으면서 피 묻은 입가를 닦기도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 사실 너무 무서웠는데 나는 모르는 척하고 안아줬어. 걔 머리를 쓰다마주는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더라. 피부가 벗겨지는 것도 보이더라고. 이후에 걔가 어찌 됐는지는 몰라. 장면이 전환돼서. 내가 엄마를 설득해서 비행기를 타자 그랬어. 엄마는 내가 헛걸 보고 헛소리를 한다 그러더라.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시발 당연하지. 이건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생긴 현대 비극이니까 가짜 노아의 방주라고 타고 싶으면 뛰어라 라고 빽소리 지르고 엄마 손목을 잡고 존나 뛰었어. 그렇게 겨우 비행기에 탔는데 어잉? 내 자리가 모자라네? 분명히 나는 표도 있는데? 이 미친 해골 새끼가 그새 똑똑해져서 내 자리에 처앉아 있는 거야. 옷 입고 후드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내가 엄마를 거의 던지듯이 일으켜 세워서 승무원한테 인계했어. 그리고 나는 생명처럼 지켜다니던 노트북으로 해골 뼈를 존나 찍었지. 노트북이 점점 해체되기 시작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막 찍었어. 이 악물고 이 씨발 새끼야 디스크 나가면 네 탓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팼더니 승무원께서도 달려와서 창문 깨는 망치로 해골 사지를 막 분리하더라고. 덜그덕 거리면서 뭐가 해체됐어. 쓰레기 봉투에 백골을 막 집어넣었던 장면에서 또 전환됐어. 비행기를 무사히 타서 도착을 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쫓겨났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름 공동체로 모여 사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지. 근데 여기도 초토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아파트에서는 2인 1조로 다니기로 했어. 내 방에는 조손 짝꿍, 신혼부부, 20대 여자 짝꿍, 그리고 모녀, 그러니까 나와 엄마 이렇게 지냈어. 사람들은 은근히 평화롭게 밥 잘 먹고 잘 지냈어. 화장실 청소도 당번 정해서 하고 11살 배기 손자한테 20대 여자 셋이서 과목 정해서 과외도 해줬어. 열심히 매일 밤 회의한 결과는 이랬지. 이 변형종, 그러니까 해골이 가죽이 다 벗겨진 해골 형태고 또 힘은 존나 세고 청력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해골. 이게 물리적 딜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어느 날 올 것이 왔어. 아파트 안으로 변형종이 등장한 거야. 우리 방문을 슬쩍 쳐 열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숨을 참고 가만히 서 있었지. 숨소리라도 들리면 이 새끼가 귀신같이 알아내거든. 그리고 밥 먹을 때 쓰던 미니 식탁을 내가 두 손에 꽉 쥐고 있었어.
문이라도 활짝 열면 존나게 치려고. 방 안은 엄청나게 적막했고 해골이 사지가 움직이는 소리만 났어. 덜그럭 덜그덕 덜그덕. 11살 어린이도 할머니를 안고 조용히 숨만 쉬더라. 근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땀이 찬 손에 책상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버린 거야. 진짜 죽고 싶었다. 삐그덕 사지를 흔들면서 나한테로 걸어오기 시작했어. 이 새끼 진짜 빨라. 내가 이미 나는 좆됐으니까 그냥 마음껏 소리 질렀어.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해골이기도 했고 그냥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큰 소리 내나 싶어서 겁나게 질렀어. 책상으로 대가리만 조지면서 꽝꽝꽝꽝꽝꽝꽝꽝 쳤거든. 쟁반 노래방 개장한 것 마냥. 같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 살피지는 못했고 어린이가 우는 소리일 거라고 짐작했지. 어린이 쪽으로 걔가 가면 내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 탬버린이라도 존나 흔들고 싶었지. 그렇게 해골을 겨우 패서 해체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해골들은 쫓아보내고 나서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좀 덜해졌나 봐. 나한테 이제 괜찮냐고 그래서 족밥입니다 한마디 해주고 머리를 조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했어. 그리고 난 중무장을 시작했지. 근데 신혼부부 남자가 우는 거야. 헬멧 쓰는 내 손을 붙잡고 안 그러면 안 되냐고 엉엉 울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저 해골들한테 아직 근육도 남았고 살점도 남았고 안경이 남았고 팔찌가 남았고 그렇대. 삶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생명을 죽인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대.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난대. 나보고 괜찮니? 나는 그렇게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리고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뒤에 공격 계획을 좀 미뤘어. 그러고 나서 깨버렸지. 꿈에서 깬 뒤로 한참을 고민했어. 내가 미친 듯이 때린 해골 둘과 H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지. 그는 내게 그저 덩어리인가? 혹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상상할 수 있는가의 차이일 뿐이었어. 그리고 나는 더 생각해. 인간인데도 인간이 아닌 덩어리의 취급을 받는 인간들을, 생명인데도 생명이 아닌 수단의 취급을 받는 생명들을, 서사가 주어지지 않는 표면들을, 지하철을 타기 위해 투쟁하는 이동약자들을, 길거리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노숙인들을, 매일 정체성과 혐오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퀴어들을, 가난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빈곤한 자들을, 여성으로 살아나 여성이길 압박당하는 모든 여성을, 돌고 돌아서 인간다운 인간에 대한 고민으로 회귀하고는 해. 인간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 조금 덜 수수께끼 같을까? 이것이 되려면 너무 기계 같아서도 짐승 같아서도 안 돼. 기계와 짐승, 어느 중간쯤의 중도를 지키며 살아가야만 이것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 이건 때로 동물 같아. 말랑한 살덩이 아래에 붙은 근육과 뼈, 움직이는 장기와 피를 가지고 세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건 때로 기계 같아. 기계는 이것의 여러 면을 담게 창조된 것이니 당연해. 기계는 이것을 닮았고 이것은 기계를 닮았어. 마땅한 이것이 되는 건 어려워. 이것이 되려면 짐승도 기계도 되면 안 돼. 이것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동물 같다는 평가를, 이것의 본능을 완전히 배격하면 기계 같다는 평가를 들으니까 말이야. 그러게, 이것다운 이것이란 뭘까? 다른 존재에게 이것으로의 인정과 취급을 받아야 이것다운 삶을 살 수 있기도 해. 이것이지만 이것다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상상하면 슬퍼져. 그 슬픔을 가늠하고 동조하는 일도 이것의 책임 중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남의 슬픔과 절망을 동정하는 대신에 용인할 책임 말이야. 이것으로서의 고유함을 잃지 않는 동시에 다른 이것들과 교감하면서 살아야 해. 진정히 이것다운 이것에 다다르는 길에는 허들이 많아서 난처하기도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수월하고 누워서 죽 먹기보단 까다롭지. 맨몸을 씻어내기 좋은 온도의 물을 찾는 것이라는 비유가 적당하겠네. 나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물을 만나기 위해서 까다로운 수도꼭지를 여러 각도로 돌려보는 과정은 이것이 되기 위한 과정과 많이 닮았어. 게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기쁘고 따끈한 기분이 든다는 점도, 다양한 이유로 이탈자가 생긴다는 점도 비슷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여러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너는 답을 아니? 나는 그저 흐릿하게 예측해볼 뿐이야. 생명을 생명으로 두는 것, 인간과 생태의 연결을 상상하는 것, 이타와 이기의 중용을 보살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요소일 것 같다고 뿌옇게 기대하지. 비인간으로 분류된 모두를 미개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폭력성은 아마 상상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일 거라고 단순하게 단정도 지어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비인간이라면 파괴되어 마땅하다는 자만과 그 비인간 나귀는 언제나 나를 비껴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조소해보기도 해. 잘 모르겠네. 삶은 아마 덩어리라는 불행과 바늘침이라는 행운이 뒤섞인 것인가 봐.